예.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요? 자, 지금 이상구 위원장님은 지금 거의 다 오셨어요. 지금 저 계단에서 지금 빨리 올라오시다가 넘어지셨고요. 자, 뭐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 벌써 한 두 번째 나오시는, 세 번째 나오시는 이 강경숙 교수님과 먼저 이렇게 근황 토크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금방 오십니다,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마이크 네,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확, 확, 당길까요? 확.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잘 강경숙 지내세요? 교수님 목소리 좀 볼륨 좀 켜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저기 원광대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요즘에 서울에 계십니까? 네네,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주로는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 원격대로. 비대면. 네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이재명 캠프가 있죠. 네. 이거 그 주로 맡으신 일이 뭐예요? 교육 공약 함께 개발하고요. 또 이제 교육 개발하는 교육 공약을 하시는 또 팀들이 여럿 있으세요. 그래서 그 팀들하고 함께 연결하고 또 공유하고 그런 일도 제가 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교육특위에서 기획위원을 좀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랑 같이 연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제 뭐 이따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네. 대선에서 교육 이슈가 또 이렇게 관심을 못 받는 것도 좀 웃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이미 2007년 대선부터 네네. 대선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선 주요 이슈가 교육이 안 되면서 네. 교육 계획이 좀 늦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쫙 받으면서 뭔가 확 네. 바꿔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교육 이슈라는 게 약 독이 든 성배 느낌이 있어갖고 네, 또 네. 잘못 건드리면 또 네. 평화 안 올까봐 되게 조심스럽고 네. 그러면 우리 네. 교수님은 교육 계획은 어느 쪽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본다면? 네. 교육개혁은 실은 제가 보기엔 교육은 진영의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수월성이나 뭐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고 교육을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못 받거나 그렇게 지체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들이 함께 가자. 이제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거죠. 그죠? 이제 민주 정권에서는 주로 그러긴 하겠으나 그러나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교육에 찌들어 있어서 사실 행복감 별로 못 느끼거든요. OECD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거의 제일 낮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자살도 되게 늘고 있고요. 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기쁨과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공부라는 게 지옥 같고 그런 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자원들을 좀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공부가 즐겁다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긴 하는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것저것 뭐 하나 건드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서 뭐 하나 정책을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시끄러운 판이 전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거라고 느껴집니다. 뭐 하나가 좋으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표가 달아나기도 하는 그래서 좀 맞습니다. 쉽지 않은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복마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실제로는 네. 그게 또 부동산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맞습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파라군이 그거죠. 예. 그 나라를 바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교육은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재밌게 만들어 주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은 교육 계획의 방향인데 네. 우리들마저도 네. 공부는 당연히 하기 싫은 거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교육이 그리고 또 수단화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잘 받아서 뭐 어떤 자기가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하는 그 출세의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인재 개발, 육성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 과거 정권에서는 많이 쓰였다가 예. 지금은 사실 한 아이 하나하나가 되게 존엄하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입시를 갑자기 철폐할 수도 없고요. 그죠? 사교육을 없앤다고 아무리 이것저것 방안을 내놔봐도 또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그 뛰는 사람 위에 또 나는 놈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상 예, 사교육비도 사실 많이 걱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자녀 또는 네. 손자 손녀가 네. 딱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맞습니다. 네. 모든 맞습니다. 가족의 문제고 공동체의 맞아요. 문제인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소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네. 교육을 안 바뀌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혹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어느 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궁금하네. 이재명을 한다면서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아직 사실 교육 정책이 딱 이렇게 100% 이렇게 공개된 거는 아직 많지가 않아요. 이제 3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마침 딱 여쭤보셔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기존에 그러니까 발표된 정책만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라는 걸 한번 돌려본 거를 봤는데 1월부터 9월 27일까지 대선 후보들이 교육 관련한 발표된 기사는 63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중에서 개별 후보들 기사가 42건이고 여러 후보들을 모아서 다른 기사가 23건인데 이제 그중에 주로는 다 이제 여당 후보들 거고요. 이제 뭐 국민의당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중핵 공약 같은 것들은 야당이 선점하기 전에 미리 배포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긴 한데 그 신중한 전략적 시점 같은 걸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현재까지 후보자가 언급한 그 교육 관련 내용으로는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교육. 네. 예, 공정 이슈죠. 네. 사실 어떤 저쪽 당 후보도 정치적 경력이 많지도 않은 분이 뭐 상식과 공정이라는 걸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공정은 하여튼 우리 이쪽의 캠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우는 학교, 사교육은 줄이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대학 입시, 질 높은 공교육으로 필요한 역량을 언제나 키울 수 있는 나라. 그 2번째는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 강화 교육. 그게 이제 7월 18일 날 발표된 것이고요. 이제 3번째는 지방정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어떤 학교와 같이 교육기관이 모두 다 협력을 해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출범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그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게 하고 예. 좀 뭔가 자율성을 좀 보장하겠다. 이제 그런 기조로 흐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냥 뭐 이렇게 자판기도 아니시고요. 이렇게 버튼 누르니까 쓱쓱쓱. 어쨌건 교육 분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 기대는 한번 생겨요 지금. 네. 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구 위원장님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2분 늦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차가 막혀 2분쯤 늦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예, 제가 딱 이분보다 일찍 딱 다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워낙 고생하신 분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무마해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뭐 늘 신사시고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굳은 일 다 하시는 공동 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신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자, 여러분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 오늘 주제도 사실은요. 아까 뭐 제가 이재명 뭐 후보 교육정책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방송들이 다 주로 다뤘던 방향으로 개혁될 거예요. 예. 네. 교육 문제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자,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후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한 달에 10,000원씩만 02-3272-2353 02-3272-2353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후원하신다면 예.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1인당 1,200만 원을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문재인 케어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몇 배 더 올려드렸다고요. 예. 저도 뭐 병원 가니까 병원비들이 되게 싸가지고 예. 이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막 하자고 운동했던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열정이 나한테 병원비로 돌아오고 예. 교육비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돌아오고 예. 어떤 경우는 기본소득으로 돌아올 거고 예. 자 10,000원씩만 10,000원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100만 원 얻는 굉장히 신박한 투자.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후원자 자, 한 명. 그리고 오늘 게스트 지금 3번째 나오시네요. 예.
강경숙 원광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그 출연할 때마다 네. 다른 신분으로 출연을 하시는데요. 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처음 나왔을 때는 지난 총선 때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쉽게 이제 25번을 받는 통에 그 지금 뺏지는 못하셨지만은 하여튼 그때 아주 열정적인 이미지가 잘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네스코 위원으로서 이 라이히 주한 EU 대사님을 모시고 또 출연을 하셨었어요. 백발의 외국인이 출연하셨는데 네. 이거 통역해 주시느라고. 예, 예. 야 그때 그 통역을 해주시는 거 보고 예. 아 저분 교수님 맞네. 그냥 평상시 있을 때는 모델인 줄 아는데 이 통역을 하시면 아, 교수 맞구나 이렇게 느낌을 주신대요. 네, 오늘은 그 본래 자기의 전공 분야이신 특수교육, 그것도 이제 중등 특수교육의 그 분야의 내용 더하기 그 사이에 또 이 교수님이 복지과 소사이티 정책위원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그 교육 부분의 정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 교육 부분의 정책도 교수님이 뭐 한두 가지 한 게 아니고요. 총리실 장애인 정책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그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위원도 하시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미래비전 자문위원도 하시지만은 이 장애인들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전문가시고 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아 일단 교육계에서는 이제 다들 인정해주는 그레이드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그 전체적인 교육 정책 방금 이야기하시던 그런 내용도 준비하고 있지만은 특히 본인의 전공 분야인 특수교육. 이 사실 특수교육은 그 당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또 하고 싶은데 이 그런 통로가 없고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대변해 준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 들으면 눈물부터 그 앞을 가리는 그런 분야인데 그걸 한번 피를 꽂혀갖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 일을 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좀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예요? 특수교육 관심 갖게 된 시작점이?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걸 네, 하게 됐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요. 아, 정말 진심으로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그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3 때. 근데 특수교육이 딱 그 길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후회함이 없고요. 특수교육이 절 불렀죠. 감사하게. 아니, 그 특수교육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검찰 특수부는 뭐예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잖아. 고발 사준하고 자꾸. 예, 이 상상도 못할 인간을 이야기하자고 저도 좀 나는데 맞네요. 어쨌든 대선에서 아무도 안 챙기지만은 이런 거 챙긴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거의 뭐 이번 주말이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게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교수님이 얼마 전에 쓰신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자살이 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뭐 저희 새날에서도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그 비만이 많아진다든지 또 마스크를 부모님들 쓰고 있으니까 언어 발달을 느린다든지 또 뭐 유튜브하고 그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청만증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자살이 늘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교수님이 발표하신 칼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모시고 이야기는 이따가 이야기 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다루시기로 하시고요. 예. 늘 고민일 것 같아요. 국가의 교육 제도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후진적인 예. 이런 것들, 특히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한번 봤잖아요. 예.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아까 그 위원장 오시기 전에 우리 교수님이랑 그 이야기 했단 말이죠. 공부가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바꿔주면 네. 창의력 훨씬 늘어날 거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이잖아요. 네. 뭐 교육 방법만 좀 바뀌어도 훨씬 더 창의적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잠재성, 포텐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게 교육제도 때문이라면 바꿔내야 되는데 여기에 온갖 복마전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만약에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일종의 이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표에 도움이 안 되면 어쩔 때 이런 거는 독재하듯이 그냥 밀어붙여서 바꿔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이권에 걸린 문제, 사교육까지 연결돼 갖고 진짜 힘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중에 이제 일익을 담당하실 바로 그 네. 교수님이 바로 강경숙, 정말 강경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강경한 수기입니다. 적어도 이 분야는 좀 강경하게 해야 될 분야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력도 좋으시고요. 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코로나19로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해졌다. 어느 정도 상황이어서 그렇습니까? 네. 숫자를 좀 네, 숫자를 이야기해 말씀드릴 주시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되게 리얼하게 느끼실 텐데요. 제가 숫자를 다 외우지는 못해서 이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5년 동안 30% 넘게 급증했어요. 네, 특히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 환자가 폭증한 것이 굉장히 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 지난 이제 20일에 그 국회 교육위 소속인 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하기를 그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83만 7,8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2016년도에 비해서 30.3%가 늘어난 수치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가 20대고요. 20대는 2.28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내가 2.28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가 2016년에 비해서 2배에 육박한 숫자만큼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것이 되게 문제입니다. 그거랑 지금 20대 지지율 민주당이 안 나오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편으로 조금 있다. 그 어떻게 젊고 건강한 애들이 그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잘 견디낼 것 같은데 그 못 견뎌갖고 자살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첫째 덜컥했고요. 그것도 5년 전에 비해서 물론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은 30%가 늘어났다. 이거는 뭔가 사변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나 코로나를 당하고 나서 10대는 2배, 20대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거는 상황이 전체 숫자가 몇 명이냐 보다도 증가율 자체가 도저히 이대로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할 때 자살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질환이다. 네. 그러니까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 주로 작동한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다 네. 질환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울하고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렇게 개연성 있는 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럼 것인 보통 거죠. 자살률은 그 10배 정도의 자살 시도자가 있다고 맞아요.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자살률이 이 정도까지 증가했으면 그 10배나 되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자살에 준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또 마침 정찬민 의원 거 말고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실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선별 도구 같은 거예요. 애들이 문제가 혹시 없는지 찾아내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자살 위험군 학생이 3년 연속 되게 놀랬는데요. 2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2015년도에는 8,600명, 2016년에는 9,600명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17,000명으로 늘었고 이제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살 위험군 학생이. 그러니까 유주의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아까 이상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살을 한 것보다 훨씬 그 밑에 이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것이 그 자살이지만 그 아래 이렇게 충동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게 기존에 있던 코로나 이전에도 구조적으로 갖고 있던 예. 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번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심각한 학교 내 폭력이나 왕따를 당해가지고 근데 부모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도 개선될 구조가 아니야. 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오면서 이게 더 심화된 그 측면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데이터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책을 좀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되게 2년 가까이 지금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의 성장에서 그 알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패턴보다
과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에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분리되거나 격리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좀 연구의 대상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미중유의 사태니까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코로나라고 해서 갑자기 그 멀쩡한 애들이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실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정말 저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학생들이 가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무슨 사회성도 기르고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력도 길러지고 의사소통력도 길러지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일단 차단이 되니까 주로는 이제 SNS를 보겠죠. 근데 제가 또 페이스북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된통 지금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이런 자살 충동이라든지 우울감을 이런 SNS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갖게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인정 욕구 때문에 무슨 좋아요 이런 거 매번 확인하잖아요. 뭐 올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항상 그 안에 그 이제 일반적인 패턴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패턴에 있어서 여러분 왜 그거 와일드 카드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를 SNS를 통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고선 지나가 버렸지만 그것이 굉장히 잠재의식 쪽에 남아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촉발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 조카도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런 아이들이야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뭐 대장독 이런 사태 이런 걸 잘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자아이들하고 뭐 타도를 해야 되느니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강한 어구들의 말들도 쓰던데 이렇게 아이들의 정신 세계가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빅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거에 많이 접속을 하는지 어떤 그 멘탈을 지배하는 데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들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예,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라서 사실 MZ 세대를 보통 사람들이 뭐 요즘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불가하다 그런 측면에서 디퍼런트 애니멀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차원의 동물이라고. 사실 이해 불가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만큼 모르고 굉장히 그 아이들로서는 뭔가를 굉장히 외치고 뭔가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런 것까지 예민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또 성인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망자 연령을 보면 초등학생은 뭐 증가 많이 했다 하지만은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한 정도고 중학생도 이 25명에서 50명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물론 2배이긴 하지만은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고등학생은 92명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요 연령대의 아이들이 특히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보다 낮은 연령대들은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역시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고 또 그 시기에 자살을 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준비도 되고 그 체력이나 결단력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 성공이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또 사춘기 피크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때이기도 하고 또 이성교제 문제도 많이 예민하게 느낄 때이기도 하고 또 학력의 학습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것인 거죠. 진짜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고 뭔가 존엄성이 느껴지는 그런 그 자체로서 되게 귀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주면 좋은데 학생들은 하여튼 공부가 아까 우리 푼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너무 지겨운데 억지로 해야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뭔가 의무적인 거 그리고 또 그걸 수단화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애들을 좀 행복하고 공부라는 것이 좀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가급적이면 같은 눈높이에서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부모에 대한 거대함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이의 인정 욕구를 충분히 발전시켜 그렇죠. 주려고 되게 노력 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네. 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네.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네. 안 된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이 과정을 겪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다 알겠습니까만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은 전 이 마인드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는 어땠는데 그렇게 네. 막 고생했는데 니들은 편한 거야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다른 동물이 돼버리는 것이고 네. 저는 지금의 세대의 어른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혼자 고립되고 학교로부터 학생 제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고 부모한테 네. 고립되고 근데 또 이제 그런 그 자살 같은 정보 습득은 훨씬 쉬워졌고 이 과정들이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아까 푸나님께서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극단적으로 자살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밑에 엄청나게 수면 아래 깔린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이 현실 사회에서 행복하지 않고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애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이런 예. 수치를 보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른들의 문제도 문제죠. 예. 사회 전체의 문제죠. 예를 들면 노인 자살률부터 시작해서 네. 문제인데 네. 그건 따로 논외로 치더라도 예.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옛날에 전국 11,300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생이 970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가고 그 588만이 5년 전이었다가 지금은 534만.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500만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5년 동안에 그 학생 숫자는 거의 9.1% 10% 가까이 줄었는데 네. 자살 숫자는 저 3배까지 더 늘었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네 진짜. 예. 참. 그러니까 이 뭐 저 애들 잘 키우고 잘 가르치려고 학교 보내놨는데 네. 학교 가면 죽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도대체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한편에 분노가 일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학교에 안 오는데 내보고 어쩌란 거냐 이런 항변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사회가 전부 다 나서가지고 예. 미래에 자살할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 예. 이미 죽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난 정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상구 박사님께서 지금 학교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교사들이 정말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 교사의 질이 되게 높잖아요. 교사가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만 가도 이직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사가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하늘의 별따기인데 정말 이제 인재들이 그야말로 교사 집단에 유입이 되는 것인데 교사들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매번 연수도 받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의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문제 행동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과잉해서 다른 학생들을 피해를 주거나 뭐 이렇게 좀 뭔가 과도하게 나오는 행동에 외현화된 아이들이 있고 또 거꾸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으려서 안으로 이렇게 응축되는 내현화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자살까지 가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과잉하게 문제되는 아이들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또 돌보다가 보면 또 요즘에 또 뭐 학교 폭력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교사들이 덜컹 폭력 교사로 또 이렇게 몰려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잘 잡아내려고 그러고 무슨 싸움을 말리다가 제가 실제로 아는 그 케이스의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선생님을 제가 평소에 워낙 봐놓은 게 있어서 열심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학부형한테. 애를 말리다가 이렇게 멍이 들게 했다고 애를. 그런 심지어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선생님이 또 열심히 해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내버려 두면 또 이렇게 방기하거나 유기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사실은 조금 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행동을 분석하고 뭔가 좀 관찰해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좀 대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고 또 뭔가 부모님하고도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 상담 교사들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말 한마디로 듣는 아이들이 요즘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기의 아이들이 있고 또 이미 문제가 있는 임상군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일반 임상군이라는 것은 이제 예. 위험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험군을 넘어서 조금 더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HD라든지
굉장히 막 진짜 뾰족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위협하고 이런 애들도 제일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해놀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봤어요. 네, 자해놀이 있어요. 유행처럼. 네, 있습니다. 그걸 해갖고 네. 인증하고 막 그랬어요. 인증하고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뭘 네. 저 자랑스럽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게 우리가 꼰대인 거예요. 인정 욕구죠. 인정 욕구. 그래서 자기 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내 용기가 이 정도야라는 건데 일반 선생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탓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좀 안쓰럽습니다. 그 네. 정신과 선생한테 제가 이제 왜 요즘 갑자기 그 자살이 갑자기 특히나 청소년 고등학생 자살을 는가 물어봤더니 하나는 이제 자기들의 젠더 롤 모델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미친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18년에 갑자기 자살이 엄청 늘었는데 그때 그 샤이니 그룹 멤버인 종현이 자살하고 또 2019년도에는 배우 설리가 자살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그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살이 확 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그럼 왜 갑자기 더 느느냐 했더니 학교라는 그 공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선생님이 한 역할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한 역할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또래 그룹들이 그런 위험이 있는 것들을 서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나눠주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바를 해가는데 그 대면 접촉이 없어지니까 혼자서 그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도 말려준 사람 없으니까 자살까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대면의 어떤 저 문제 중에 하나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진짜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 예. 우리가 노력하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방치하면 사회가 죽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그렇죠.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주변에 맞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저 네. 복지부의 과장도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고 한데 그 분이 그 보통 자살은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자살 성공하기 전에 SNS를 많이 치거든요. 네. 적게는 3번 많게는 한 5번 SNS를 하는데 내가 일사하면서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이런 이제 그 장례식에 그 운구를 보내면서 그런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 신호를 보내는데 네.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고 보지 않으면 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복지부에 자살했던 그 친구는 저 애들 전부 해외 유학 보내고 그 집사람까지 이제 따라서 가니까 혼자서 밥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외롭게 지내다가 그 이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 못 해갖고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진 케이스인데 그런 이야기를 뭐 저희 때 회식할 때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를 좀 프라이버시 침해라 해갖고 뭔가 저 친구가 좀 우울하네 스트레스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자살을 할 정도의 큰 위험인지를 생각 못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야 이 좀 우리 저 인간관계들이 너무 좀 표면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도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또 아이들끼리도 그런 사인을 보낼 때 서로 간에 도와주자라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 사실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 분 다 너무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민감성이 없어요.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이렇게 감지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수성, 인권에도 인권 감수성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거 장애도 장애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awareness라고 하는 것인데 인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많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좀 뭐 아파 그러면은 금방 득달같이 약 같은 거 지어 먹고 뭐 어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수치가 뭐 나오고 이러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병원에 금방 안 가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진짜 그걸 무슨 약물로까지 처리를 하나? 그냥 좀 다독이면 되지. 민감성이 잘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오플라인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감수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무슨 뭔가 좀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 뭐죠? 그 홍보 문구 중에 노담이라는 거 되게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노담. 노담배. 담배 안 하겠다. 노담. 이런 거 같이 무슨 캠페인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노담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ECPR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좀 나온 그 제가 좀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던데 CPR이라는 게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신체가 아플 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금방 이렇게 위급 상황을 탈출하게 하는 건데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거도 ECPR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좀 왜냐하면 본인이 또 알아야 친구를 도울 수도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울 수도 있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CPR이 뭐냐면 커넥트 하는 거고요. P는 이제 empowering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역량을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R이라는 건 이제 revitalizing 해가지고 뭔가 이게 좀 새롭고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좀 내게 하는 우리 그래서 의학에서 쓰는 CPR이라고 CPR은 합니다. 카디오 풀모널리 네. 리서시테이션인데 이니셜만 같이 내용은 다르구만요. CPR은 다른 커넥션 뭔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가 예. 형성돼야 됩니다. 요게 제가 그 경험을 짧게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죠. 요즘에 언론들이 자살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예.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근데 그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도 수백 번이 겹쳐요. 뭔가 있겠지. 그 뭔가 있겠지 하는 것을 누구한테인가 기대입니다. 예. 말하려고도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작동을 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뭔가 있겠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네. 심리적 구조를 보면. 그래서 그게 계속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것은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 우울증 상태로 돌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노출되지 않고 뭔가 거기서 그걸부터 끄집어내는 거.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신경정신과에 치료받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 또 옛날 꼰대들은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그 이프 새끼들이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건 전 제가 봤을 때 100% 어른 책임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예. 그 아이들한테 뭐 성적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아이한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토산할 구멍이 안 보이니까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건 이건 진짜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예. 그 옛날에 그 한 반에 그 한 90명씩 수업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저 1부, 2부로 나눠서 오전반, 오후반 수업하기도 했는데 그 90명이 그 좁은 교실에 빡빡하게 들어앉아 있으면 막 그 여름에는 열기가 후끈후끈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업이 되나 하지만은 우스갯소리로 그 저 교수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서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이제 그 다 아무도 손 안 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없겠네 하고 나가버리고 또 다 손 들면 그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봐도 안 되겠구나 하고 나가버리고 반은 손 들고 반은 손 안 들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학급 내에서 이 마치 가족 내에서 패밀리 다이나믹스가 이루어지듯이 이 학급 내에서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또 소그룹 모임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커왔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줄어드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될 아동이 줄어서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대신 거꾸로 학생들끼리의 자궁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저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아주 삭막하거든요. 요즘 애들이.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상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그 학교 끝나고 나서 저끼리 뭐 얼려 놀지를 않아요. 네. 놀이터에 사람이 없는 게 부모들이 데려가지. 예, 부모님 데려가지 학원 돌리지 이러니까 그 아주 일부러 의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계속 지내는 거죠. 진짜 그 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엄마들끼리 약속 잡아가지고 서로 놀리는 시간이 따로 있어. 예. 이상하잖아요. 노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놀리는 것 같습니다. 노는 근데 것도 시간을 요즘 짜서. 그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오징어 네, 그 게임. 게임이라는 네. 그런 것도 보면 거기 나오는 게임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동네가 사라지면서 골목도 사라지고 그런 놀이도 사라지니까 같은 동네에 자랐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모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참 근데 비극이죠. 교육에서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생략돼 버린 네,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예.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잠재적 교육과정. 가정? 그러니까 친구? 예, 교육과정, 네, 친구에 이게 비슷한 건데, 교육과정이라는 게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배우잖아요. 교과 중심으로. 그런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명시되지 않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공부하다가 서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그 안에서 사회화가 되고 뭔가 서로 배우고 서로 이렇게 상처도 받으면서 또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네, 때 잠재적 교육과정. 이제 공부 못한 아이한테 네. 컨닝 시켜주는 것도 다 포함되죠. 맞습니다. 예. 도와주신 거네요. 예. 그럼요. 예.
글쎄, 네,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나 하여튼 마음이 되게 따뜻해. 아니, 왜냐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주 절대적인 그 낙제의 나락으로 안 빠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는 예. 그런 배려였었거든요. 훌륭합니다. 여튼 그런 마음의 동기가. 그러니까 유럽의 그에서는 토끼와 거북이 수업을 갖고 토론을 할 때 그 먼저 간 토끼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 늦게 있던 거북이를 안 도와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그 다 같이 이길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주제로 삼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주제로 삼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을 먹여서라도 거북이를 재우고 빨리 가버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도록 우리 교육이 지금 너무 경쟁 위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자는 것마저도 사실은 큰 아이들한테는 교육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 실제로 수면 중에 기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맞아요. 성인들도 잘 예. 옛날에 그 한자에서 보면 학생 부군신이 하듯이 죽을 때까지 네.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 과정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공교육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그러면 청소년들의 그 자살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정신 건강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교수님이 그 나눴습니다만. 칼럼 쓰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인식하자, 예방하자, 하지 말자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이게 아주 와닿던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네요. 예. 네, 아까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르고 지나가는 건 참 어른의 책임이다. 그 말씀 되게 공감이 돼요. 일단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먼저 문제가 뭔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살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무슨 방법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살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일단 먼저 인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좀 예방을 해야 하겠어요. 예방. 여러분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스트림이라는 거가 이거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그런 행동 경제학인가 그런 모델인데요. 뭐냐 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내려오니까 건졌어요. 근데 또 걔를 건지고 나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애가 또 물에 빠져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또 건졌어요. 근데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를 건지던 사람이 나와서 그 위로 시내에 있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게 긴급한 시기인데 왜 위로 올라가냐. 지금 애를 빨리 구하는 게 급한데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위에서 아이를 던지는 놈을 빨리 잡아서 그 사람을 좀 빨리 잡아야 되겠다. 계속 아이를 던지는 놈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를 건져야 돼. 그래서 업스트림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그게 규명한다는 뭔냐면은 거죠. 그 아이가 나오는 것만 계속 문제를 삼지만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밑에 우글우글거리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과 원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요. 그다음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감정 신호등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그게 마음 건강 키트 같은 것인데요. 이제 마음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정서 심리적인 문제 상황을 알아차리고 소통을 강화하고 위험군 아이를 조기 선별해서 위기 상황을 줄여서 이제 뭔가 심리적 방역 안전망 이런 것들을 좀 만든다면 충분히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만한 문제이거든요. 성적 좀 떨어지면 인생에 그렇게 크게 탈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인생의 전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사실 또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민감성이 예민해져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신호등이라든지 마음건강 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매번 체크할 수도 있는 것인 거죠. 어떤 건강 키트 같은 걸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중독 문제를 보통은 그러려니 그래요.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이 다 게임을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실은 그 문제도 이제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의뢰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좀 넘어서서 뭔가 게임 중독이라든지 온라인 중독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너무 스틱트 되어 있는 거 한 가지만 이렇게 계속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아이들이 계속 있다면 그런 정서행동장애 범주에 요즘에는 그 DSM이라고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편람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거를 넣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질환으로 넣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미 그런 아이들은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교사하고 어떤 전문가가 치료할 수 있도록 가정하고 협력하고 또 실제로 치료 비용도 국가에서 좀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한 번
어떻게 단타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뭐 약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예. 왜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그 게임에 빠져갖고 애를 굶겨 죽인 그런 일들이 엽기적인 일들이 보도가 됐는데 결국 이 젊은 부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행하면서 이 게임 중독이 그 발견됐을 건데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고 또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성관계를 해서 그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키울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본인들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저 자기 애가 죽는다는 죄의식도 없이 거기 몰입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우울증 발견하면요 하루에 하나 약만 먹이도 안 죽습니다. 뭐냐면 그 자살을 시도한 사람 많지만은 자살을 성공한 사람의 99%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식하자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애들한테 이런 사인이 있는 애는 위험하니까 저 친구들끼리 도와주고 상담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라도 해주라 이렇게 해서 발견만 되면요 우울증 스크린 테스트 해갖고 6점 이상 나오면 일단 약부터 먹입니다. 그러면 진짜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간을 벌 수 세상을 있죠. 좀 밝게 보는 예. 그렇죠. 치료가 네. 필요한데 그게 옛날처럼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약만 먹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 우리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치매도 약을 먹으면 뒤로 이렇게 미룰 수 있잖아요. 예. 연기가 네.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치료 받으면 좋아지는데 네.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어른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왜 그런데 이 저 지역 사회에 그런 저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실은 그 이제 칼럼을 쓰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싹 찾아보니까 놀랬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제도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상담 센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상담도 사실 많이 센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진 않아서 한번 보면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광역 기초 지자체의 245개 중에서 23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의 다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의 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활동이 제약되기는 했지만 이제 상담 대면하고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고 상담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등을 통해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에서는 채팅 상담, 게시판 상담, 웹 심리 검사, 솔로봇 상담 이런 건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도 또 고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음이라고 해서 온라인 부모 교육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1388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이제 그 위기 상황이 되면 일상을 팔팔하게 생활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1388이라고 거기다 이제 긴급 전화를 하면 이제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전문성도 문제이겠죠. 그리고 너무나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상담을 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이 필요한 거고 예산도 이쪽으로 더 많이 투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위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네, 예. WE인데 예. 그 위 프로젝트 기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담하는 기관인데 지역사회 자원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상담교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하고 그것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순회 상담교사도 있고요. 뭐 임상 심리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술들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꿰고 이렇게 연대하고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서로 공유하거나 그런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니까 좀 이렇게 잘 네. 알아차리고 협력하고 또 혹은 누수가 되거나 중복될 수도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정책인 것 같고요. 제가 이 시점에 깨알같이 이재명 후보님 얘기를 하면 정책에서의 원칙이 첫 번째가 실용입니다. 실용.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자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구해보고 뭔가 연계하고 연대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실용 가치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또 예산도 많이 덜 드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해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개혁이나 어떤 혁신을 이루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개혁부터 이제 많이 들고 나오면서 막 이것도 새로 만들고 저것도 새로 만들고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는요 부담스러워요. 막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안 그래도 있는데 막 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또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이렇게 납작 엎드러져 버려요. 교사들도 사실 요즘에 소진되거나 탈진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학생들이 좀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로 좀 힘들게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학교에서 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엮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체제를 조금 더 단단하고 좀 실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 이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완성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옛날 우리 방식으로 다 막 그 시절엔 그랬지 뭐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요. 해놨더니 아이들이 죽어버려요. 이거는 진짜 네. 어른들이 이제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관심 갖는 이게 언론의 이슈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이야기를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 네. 어떤 분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막 시간 뺏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세상 안 바뀌어요. 세상 바뀌는 건 이런 거거든. 그렇죠. 국가가 이미 세금 낸 걸로 네.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예. 홍보도 안 됐고. 더군다나 굳이 내 돈 들여가지고 신경정신과 병원에 막 가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걸 좀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시스템을 좀 더 좁혀가지고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더군다나 지금 이런 자살률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등치는 선진국이 됐는데 네, 네. 앞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네, 이야기가 됐죠. 네. 그런데 이 대선 후보 나온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학교 폭력이 문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촉법 연령,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유예해주는 그 연령을 더 낮춰가지고 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준해서 처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후보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저기 국민의힘에서 많은 주자들이 그 얘기를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네, 그렇게 여러 명이 합니다. 합니다. 여러 명이. 그런데 이제 촉법 연령이라는 건 이제 법에 저촉됐다 해서 촉법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4세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14세 이하인 학생들이 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일반 그 범죄랑 준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이제 12세나 10세까지 내리자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런 법이 이렇게 느슨하니까 애들이 그 틈을 타고 자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형제도 네, 부활하자 하고 같은 사형제도 맥락이구만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되죠,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이 뭔가 잠재적인 비행,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이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학생들이라는 게 얼마나 새파랗게 새싹입니까? 사실 14, 5세 되는 아이들을 아무리 범죄가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모든 걸 세상을 살아보고 알고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뭔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뭔가를 미스 판단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얼마든지 선도하고 이제 교육적으로 이끌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스트림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10대에서 14세 이상의 10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소년법으로 처벌할 건지 형사법으로 처벌할 건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으키면 그냥 구속시켜서 감옥살이도 가능한데 14세부터 10세까지는 여기에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죄를 짓거나 그러면 소년으로 가는데 소년으로는 형무소 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10세 이상은 형사적으로 무죄예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근데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일이 너무 대가리가 커가지고 요즘에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성인들을 막 골탕 먹일 만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이제 거기에 막 자극받은 사람들이 이제 걔들 촉법 소년을 아예 형사적으로 처벌해라. 이런 식인데 해결책은 아닌 거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잖아요. 강력하게 하면 그게 어떤 모델이 되니까. 근데 그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효과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의 방법은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아까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인정 욕구 말씀하셨는데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칭찬을 해줄 때 좀 구체적으로 칭찬한다든지 영혼이 없이 그냥 잘했어 잘했어 훌륭해 이러지 마시고 좀 콕 꼬집어서 정말 구체성 있게 영혼을 담아서 애들이 정말 수긍이 되게 정말 나를 관심 가지고 봤었던 거구나. 우리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들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뭐 사람 돌봄 이론이니 그런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론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알아봐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알아봐 주는 거. 애들이 학교를 처음에 오면 은수야 오늘은 노란색이 되게 예쁘네.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관심을 너무 받고 싶었던 아이는 그 관심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일으킬 것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왔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어머 이게 귀걸이 예쁘다라든지 예를 들면 머리를 잘랐는데 누가 머리를 잘랐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인정 욕구예요. 네, 알아봐 주지 않으면 답답한 거거든요. 애들이 특히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에서 이제 좀 교육하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어떤 캠페인이라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적법소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연령 낮추라고 벌써 댓글창에 올라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이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거 낮출게!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문제는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거고 그렇죠. 그런 사건을 애들이 안 저지르게 만들고 왜 그렇죠. 저지르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가급적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그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의 영역인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형사법적 영역으로만 풀이하는 것이 굉장히 하수로운 소리 하는 거예요. 제 말 그럼요. 드리는 게. 최하수입니다. 네. 최하수.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법조에게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도 개입이 되고요. 상담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의사들도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인권 감수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한 측면만 보고 그 아이를 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연인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문제의 점을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필요할 시점이에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저는 좀 더 암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취약계층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특히 가장 우수한 교사들이 모이는 교육계가 대단히 코로나 대응에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는 것이 등교 수업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이나 사망률이나 위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거꾸로 등교를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 목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리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보면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 비대면 수업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면 수업의 수준이 확 떨어져요. 기껏해야 과제 내주고 점검하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강의를 하고 막 애들끼리 시험도 치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데 정작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은 대단히 무능한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세계 6위의 군사를 가지고 7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이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 교육계가 또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이 교육계가 가장 생산성이 낮게 또 가장 대응에 느리게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교육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어쨌든 개혁 대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나서서 고행목에 방울 다는 그런 교육 계획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어떻게 차기 정부에서는 좀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 개혁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게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야말로 쌈박한 거, 이재명다운 거, 이재명은 한다고 하는데 뭘 할지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확 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닌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입시를 갑자기 폐지할 수는 또 없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사교육비도 또 문제인데 정말 사교육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드는 나라가 없겠죠. 제가 2013, 14년도에 미국에 이제 머물렀을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한국을 본받자라는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언론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속으로
사실은 저거 다 사교육비 때문이야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피사라고 하는 그 학력 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어세스먼트 하는 건데 거기에 보통은 핀란드가 보통 1, 2위를 많이 차지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되게 성적이 좋은데 이제 미국은 훅 떨어져 있거든요. 22위권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한국이 교육 뭐 강국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본받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성적이 높은 것들은 성적일 뿐인 거고 그 안에 그 아이들이 이제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고충이라 그럴까 스트레스는 사실 평가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학교 교육이라는 거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제 학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잡아가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큰 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게 그 의미의 모든 선진국.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네. 부동산을 잡으려면 뭐 대출을 막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네. 높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사람이 무슨 짐승도 아니고 집 갖고 돈 버냐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면 사실 법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변하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세대가 X세대거든요. 산업화 이후에 농경사회랑 다른 개념에 근데 전혀 다른 세대가 또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못 따라가는 속도가 인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초급소년 이야기도 음. 모든 세상의 해결책의 문제가 야, 그거 구속시켜, 사형시켜, 뭘 낮춰, 하게 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세상이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고 이런 문제도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위 말하면 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엄연히 정치 세력 중에 하나는 너무나 쉬운 방법만 갖고 세상을 맞아요. 다스리려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쉽죠. 구속시켜, 너무 사형시켜. 쉽죠. 네. 그 방식으로 세상이 좋아지지는 네.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봤지만요. 벌 주면 금방 효과는 나타납니다만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칭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못할 때는 물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잘할 때 특별하게 막 칭찬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면서 본인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거. 그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 안 합니다. 나중엔. 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진학하는 퍼센티지가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기 전에 대학 졸업하는 비율을 보면 80% 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거로 나머지 인생을 결판내 버리니까 이 교육이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자살한 애도 늘어나고 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차기 정부에서 교육의 로딩을 좀 분산시키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평생교육이라는 말뿐만이 아니고 정년퇴임하고 다시 산지대학 좀 댕겨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인생을 좀 살게 하면 요즘 뭐 55세 정년퇴임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나와도 30년 더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걸 뭐 한 4년 더 교육시킨 게 뭐 손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럼요. 예. 아직 이제 구체적인 사실 교육 정책이 발표된 거는 많이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푸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세 번에 걸쳐서 교육 공약 이슈가 발표가 됐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된 것이 아직 아니어서 아주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이게 좀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아이디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청년 기본소득을 약간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학습 쪽에 초기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소득을 또 뭐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뭐 이재명은 아무나 준다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우리 청년들의 학습을 위해서 지원하겠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게 다 우리 공약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시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또 베꼈더니 카피했더니 이런 말 이제 나올 건데요. 여하간에 그 평생교육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 언급은 하셨습니다. 평생교육 시대로 가겠다는 얘기는 이미 천명을 하셨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은 실제로 이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육과 맞물려서 평생 교육에 대한 정책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이나 역할을 강화하고 이제 지역이랑 산업이랑 대학이 협력하는 이제 그런 지역 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 또 산업체 간의 장벽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항상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부처 간에도 되게 협력 안 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직업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장벽을 좀 허물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면서 학습 이력을 관리한다라든지 뭐 자격 인증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학습자 중심형의 고등 직업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거.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역이 좀 정주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저도 원광대학의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그 익산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사실 왜 서울로 가겠습니까? 뭔가 서울로 가야 기회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럴 텐데 이제 그런 지방의 지역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취업과 창업이겠죠. 근데 그 기회를 만들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성화 대학 네트워크 같은 거를 구성해가지고 교육과정도 공유하고 공동학위 이제 이런 것들을 수여하면서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소 이런 데서 이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머물게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교육 이제 플랫폼 같은 것도 짜서 이렇게 좀 고르게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오죽하면 이게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가치관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또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그 교육의 한 100가지 중에 오늘 한 0.5 정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개혁 이게 말은 쉽지만 국가교육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죠. 국가가 어마어마한 논란이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모든 해법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예요. 가장 얄팍한 정치 세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젠더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젠더가 다 같이 존재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젠더 문제인데 이거를 갈라치기로 하고 학생 문제는 학생이 없으면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적법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머릿속에 꽂히는데 그 적법소년의 피해자한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혁은 그 가족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죠. 국가가 너무 야박해서 얘를 적법소년을 낮춰가지고 구속시켰을 때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교정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교화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 학습으로 나오죠. 14세 아이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형사법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전과자 만들어 놓으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거냐. 그럼 나중에 홍준표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있잖아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사형시키자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수한 사람들은 전혀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나라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태어나는 아동이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 자원들, 이 아이들을 잘 기르고 좋은 인재로 만드는 그런 데 이제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방이나 뭐 업스트림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또 실제적으로 국가가 정말 이렇게 안전판을 우리 미래 삶의 안전판을 제공한다 이런 그 좀 의식을 그런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국가가 정말 얼른 달려오는 그런 국가 책임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388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모들이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다 함께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언제든지 책임지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믿음을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의 힘이지 뭐 문제만 있으면 뭐 잡아들여 갖고 어떻게 뭐 처벌을 하면은 없어진다. 그거는 굉장히 미시적인 그 정말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대응이라고 아까 푸나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좀 주제가 우울하긴 해서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심각한 잘해보려고. 문제죠. 예. 네. 사회적으로 이런 관심을 저는 이 방송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는 게요. 네.
실방 청취자가 훨씬 많은 방송보다 더 제 네. 스스로는 중요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하는 내내 니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냐. 뭐 그런 분들은 심정이 어떤 건지 알죠. 이재명 뭐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그 방송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한 번이라도 지상파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 시간만이라도 지켜주면서 정말 이런 문제를 이재명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런 이슈를 못 건드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맞습니다. 정권이 이재명으로 바뀐들 세상이 안 바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고. 검찰 개혁만 윤석열 감옥에 쳐넣는 것만 세상의 개혁입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 그 방송 내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폭력적인 거예요.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일주일 준비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런 방송 때려치워라. 이재명 구해라. 우리 안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래요. 방송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예, 열심히 컨텐츠를 이야기하면 이재명 오늘 내일 안 죽어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이 다음 방송 주제가 이재명 지키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아줘? 예, 낙서장이 필요했던 거잖아. 내가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예, 당신들 낙서장이 필요했던 거잖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좋아지려면 문재인 케어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수년 동안의 노력들이 문재인 케어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혜택을 보고 세상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 구독 다 빼세요. 기본이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씨. 더군다나 이재명 캠프에서 이걸 공약을 맡으신 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방송에 가치가 없으십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 오늘 화내 네. 죄송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준비해 놓은 멘트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별로 이 하세요. 방송이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의 원칙이 실용 통합 개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책임져주는 그리고 내 삶의 안전판이 되어주는 그런 학교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교육 정책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 사회가 이렇게 공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업스트림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상 사후 처리보다 미리미리 그 문제의 근원이 뭘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한 아이는 여러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지만 그 다른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인 거고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고 자산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함께 교육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교육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교육의 이제 개혁을 또 이렇게 가열차게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죄송한 거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 방송을 제가 이렇게 사회를 봤지만 재미는 들을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 파형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마지막에 네, 좀 네. 화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요. 네, 알죠. 재미없는 건 사실인데 재미있는 주제만 갖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약간 좀 그게 네, 가학적 피학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정치적 이슈에 막 그 센 것만 갖고 네. 들으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세상 바꾸는 건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없어도 들어야 될 방송이 있고요.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이 재밌어서만 봅니까? 근데 알아야 되는 소양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 정치를 왜 하는지는 사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가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죠. 네.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도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네.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켜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지키는 이야기는 이따가 9시에. 엄청 준비했어, 지금. 아이, 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라는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바꾸기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 표현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로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예. 연장이 뭔가 좀 모략 같아서 다음 주부터 바꿔볼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예. 오케이, 했습니다. 아, 자, 오늘부터 바꿀게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54회 방송 마치고 새날에 있다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님과 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